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우와, 대박.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국내 최초로 아마 보내드리는 것 같은데, 게다가 그게 또 주행 모습이기도 하네요. 진짜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차 뭐예요? 소렌토? K8? 카니발? 아니죠. 기아가 파는 모델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 바로 스포티지입니다. 작년 판매량이 무려 45만 3천 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11위에 올라선 차입니다. 작년 국내 전체 판매량 순위에서도 4위예요. 7만 대 팔았다 라고 합니다. 저희가 올린 모든 영상 중에서 가장 많이 본 영상 2위가 바로 스포티지 시승기이기도 해요. 무려 310만 분이 봐주셨네. 이 스포티지 언제 출시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간단히 살펴보시죠. 아니, 신형 스포티지라면서 온라인에 가끔가다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이거는 신형 스포티지가 아닙니다. 요거는 중국형 스포티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이 구형 스포티지의 디자인 좀 입히고 조금 개선해서 만드는 거, 그게 중국 스포티지입니다. 딱 봐도 좀 싸 보이잖아. 아니, 이렇게 만들어서 파니까 중국에서 그렇게 안 팔리지. 이 스포티지는 코드명 NP라고 하는 차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스포티지 NQ5죠. 이 스포티지 5세대 모델입니다. 우리나라 스포티지가 훨씬 날씬하고 훨씬 예쁘죠. 애초에 거리에 이렇게 위장막 없이 다니는 차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나올 차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위장막이 없다는 것 자체가 국내에 출시하지 않는 차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여튼 우리나라에 나오는 이 NQ5, 요 새로운 스포티지가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거고요. 저희가 영상으로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스포티지라고 하면 사실 엄청난 인기의 자동차죠. 스포티지를 넘는 SUV가 없어요. 투싼 나왔는데 오히려 스포티지보다 조금 저렴하게 팔았는데도 잘 안됩니다. 지금 판매 대수 스포티지가 2배예요. 어째서 이래? 내부를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투싼은 CCNC 들어있습니다. 스포티지는 안 들어있고, IT라든지 이런 것들 세대가 하나씩 뒤져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투싼보다 스포티지 선택한다는 거지. 스포티지를 떠올렸을 때 뭐가 떠올라요? 약간 더 SUV 느낌 확실히 들고 더 근본 있는 자동차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잖아요. 대체 이거 왜 이럴까? 이거 역사적으로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스포티지는 전 세계 최초의 도심형 승용 SUV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아유, 기아가 뭐 최초일 리가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사실 스포티지가 처음 나온 게 1993년이죠. 이때 전 세계에 존재하던 SUV 몇 없었어요. G클래스라고 얘기하는 거 70년대에도 있었죠. 그때부터 있었는데 그거야말로 SUV 시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자동차 쪽에선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G바겐 자체가 왜 G바겐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독일 사람들은 갤런데 바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줄여서 G바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갤랜더라고 하는 게 독일어로 오프로드죠. 일본 스키 잡지나 이런 것들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스키장 슬로프를 게렌데라고 합니다. 오프로드 자동차, 이걸 독일어로 하면 갤랜더 바겐이야. 오프로드 차, 이런 얘기예요. 이름이 따로 없는 거지. 지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윌리 집 같은 것도 요거에 마땅한 이름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G바겐 그냥 오프로더, 윌리 집 그냥 윌리, 이렇게 그냥 부르는 거지, 그거를 무슨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도 않았어요. 그걸 SUV라고 부른 적도 없고, 그건 그냥 오프로더야. 최초의 SUV라고 얘기하는 건 1984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지프 체로키라고 하는 차, 체로키는 이전에도 있었어. 근데 요렇게 생긴 차였고, 요게 84년에 갑자기 요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사륜구동이면서 유니바디면서 외건 스타일을 갖고 있으면서 높기까지 한 거. 그래서 오프로드도 갈 수 있는 자동차인데 승용차네, 이렇게 됐던 자동차가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차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광고를 했던 게 스포트 유틸리티 비클이에요. 그래서 SUV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이 지프 체로키입니다. 그때 당시 그 지프 체로키가 나온 것도 배경이 좀 있어요. 미국 오일 쇼크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오늘 이것까지 말씀드려야 되나? 오일 쇼크 뭡니까? 중동하고 미국이 막 열심히 싸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이 갑자기 천장부지로 치솟는 쇼크, 오일이 너무 비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걸 오일 쇼크라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 미국에는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라고 해서 기업 평균 연비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Cooperative Average Fuel Economy, 줄여서 CAFE, 카페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카페라는 게 도대체 뭐냐, 기업 전체에서 기름을 많이 태우는 차가 있으면 적게 태우는 차도 같이 팔아야 돼. 이걸 같이 팔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매길 거야, 벌금 매길 거야 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카페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더 가혹하게 바뀌어갔던 거지. 어쨌든 그때 당시 카페가 나온 이유는 당연합니다.
합니다. 왜냐면 중동에서 계속 기름을 수입하잖아. 내가 싸우고 있는데 내가 기름을 또 수입해야 돼. 이 수입을 좀 줄여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가스 거슬러라고 해서 기름을 막 태워버리는 자동차를 막 이렇게 타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세금 폭탄을 마구마구 매겼던 거죠. 요즘하고 똑같은 거. 그래서 소비자들도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기업도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안 되겠다, 작은 차 타자. 그렇게 해서 뜬 회사가 있으니 그 이름하여 혼다 그리고 도요타. 미국 사람들은 이 작은 차 거들떠도 안 봤는데 이거 아니면 안 되나? 라면서 탔던 차들이 이 오일 쇼크 때 나왔던 차들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그럼 기름값이 계속 올라갔나? 계속 올라가지 않았죠. 갑자기 중동 지방하고 미국하고 평화가 찾아와서 그래서 미국 기름값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면서 리터당 200원, 100몇십 원 이런 수준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기름은 엄청나게 싸졌어. 근데 세금을 일단 만들어 놓으면 그게 갑자기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때문에 대배기량 승용차를 못 타고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잠깐만, 그러면 소비자는 대배기량 차를 원하고 우리는 대배기량 차를 팔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당시 카페 규정을 보면요, 승용차는 세금이 얼마, 트럭은 조금 예외,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사실 트럭을 승용차처럼 연비 규정을 그냥 매겨버리면 어떻게 그걸 운행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트럭은 예외 규정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서 머리를 썼습니다. 그럼 어떤 게 트럭이고 어떤 게 승용차야? 구분 지어줘봐 라고 하니까 트럭은 최저지상고는 몇 센치 이상이어야 되고요, 크기는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요, 사륜구동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트럭입니다. 이렇게 법에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서 그 법에 딱 맞는 자동차를 승용차로 만든 거죠. 마침 기존에 별로 인기 없었던 사륜구동 승용차, 요 체로키라는 게 있는데 요걸 조금만 올리고 조금만 줄이면 트럭이 되네? 라고 하면서 내놓은 차가 바로 84년형 2세대 지프 체로키입니다. 바로 이런 차예요. 이거 트럭이죠. 트럭. 실내는 승용차인데 세금은 트럭 세금. 그러면서 이거는 유틸리티 비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SUV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유틸리티가 왜 들어가 있어? 라고 얘기하실 텐데 유틸리티라는 거는 뭐예요? 집에서 상수도, 하수도, 전기 이런 것들이 유틸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놀러 가려고 타는 차가 아니고요, 유틸리티로 꼭 필요한 차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차니까 이건 트럭이에요. 트럭. 이러면서 팔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이 SUV의 전신인 거죠. 승용차의 실내를 갖고 있고 세금은 트럭 세금을 내고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도 대배기량인데 마구 팔 수 있고, 그러니까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그럼 우리나라나 유럽에서도 탈 수 있나? 보면 그렇게 탈 수가 없었어요. 차체도 너무 크고 배기량도 너무 커서 기름이 저렴한 미국에서 나타나는 거였지 이 유럽이나 아시아권에선 전혀 언감성기심 꿈도 못 꾸던 차였습니다. 물론 그 차가 이제 크기를 좀 줄여서 다시 나온 차가 93년에 그랜드 체로키라는 차가 있는데 그때부터는 제대로 된 도심형 승용 SUV구나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 해에 같이 나온 차가 바로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기아는 91년에 이걸 컨셉트카로 내놨습니다. 소형 도심형 SUV라는 컨셉트로 내놨어요. 그때 당시 스포티지 나왔을 때 많은 사람이 충격받았어요. 아니 SUV에다가 바디온 프레임을 붙여? 트럭 베이스인데 거기다가 승용을 붙여? 근데 조그매? 그런 개념이 있어? 역시나 큰 인기를 끌 수 있었고 기아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때 당시 물론 체로키 같은 SUV 있었지만 유럽에선 아예 수입도 하지 않고 그걸 탄다는 거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차였는데 스포티지는 승용 SUV라는 걸 아주 작게 만들어냈으니까 유럽에서도 이거라면, 그때까지 유럽의 SUV인 G바겐이라든지 디펜더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거대한 자동차, 정말 소수의 사람들의 전유물 같은 차였는데 근데 스포티지가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 인기가 많아서 지금도 보면 기아 영국 법인이 유럽 국가 중에는 가장 큰 법인이고 판매도 상당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왔죠. 그리고 그때 당시 조금 웃기는 상황도 있었는데 그때는 동영상이 위주가 아니었잖아요. 텍스트 위주다 보니까 시승기 같은 것도 다 텍스트로 글로 읽던 시대야. 그러다 보니까 발음 같은 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스포티지를 스포티지라고 발음 안 하고 스포타주라고 발음합니다. 그것도 그럴 게 스포티지는 어떤 것의 조합이냐를 말하면서 스포트하고 운송의 영어 포티지를 합친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스포트 포티지, 영국에서는 이게 포티지가 아니고 포타주라고 발음해요. 스포트 포타주를 합쳤어? 그럼 스포타주네? 라면서 스포타주가 돼버렸어. 영국에서 요즘 가서 기아 스포티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아예 못 알아들어요. 모르시는구만. 스포타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우리가 만든 이름인데 너네 것처럼 쓰는 거야. 하여간 이 스포티지에 이어서 도요타 라브4, 혼다 CRV도 출시가 되는데 이 지역에
지역에 따라서는 스포티지가 더 인기 있는 곳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기아 최초의 독자 모델이라는 점도 중요했고, 디자인도 당시 차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라브4 이렇고 혼다 CR-V 이래요. 스포티지가 그때 제일 예뻤네. 그리고 터보 인터쿨러가 앞에 딱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것도 구멍이 뻥 뚫려서 차가 굉장히 고성능으로 보이죠. 그리고 파리다카르 랠리를 나가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 기아가 김선홍 회장 때였는데, 김선홍 회장 대단하신 분이었죠. 차에 정말 진심이었어. 스포츠카 엘란 내놓기도 하고, 기아 최초의 독자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세피아 스포티지를 같이 내놓기도 했죠. 하여간 정말 차에 미치신 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뭐예요? 테슬라 모델 Y였죠. 2등은 도요타 라브4입니다. 그러니까 그 라브4의 길을 닦아준 게 바로 스포티지야. 스포티지는 조금 뒤지긴 했는데 전 세계에서 11위. 뭐 대단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기준에선 소형 SUV 하면 먼저 당연히 스포티지가 먼저 떠오르는 거죠. 세계적인 기준으로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스포티지가 미국에서는 그렇게까지 히트를 못 치고, 이 도요타 라브4 CR-V가 먼저 치고 나가서 스포티지 신화가 미국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미국 시장에서는 투싼이 훨씬 인기죠.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투싼은 6위입니다. 6위. 어마어마하죠. 딴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요. 슈트카님이 찍어주신 위장막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 이건 거의 풀체인지 수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행 스포티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외관이잖아요. 왜냐면 현행 스포티지의 느낌을 한번 보세요. 뭔가 날렵해 보여. 이상하죠? 왜 그런 느낌이 드나? 지금 스포티지는 다른 어떤 차하고도 다릅니다. 다른 모든 차들은, 자동차는 수직의 선을 갖고 있어요. 모든 램프도 다 이렇게 사각형. 근데 스포티지는 대각선입니다. 모든 선이 대각선으로, DRL부터 시작해서 대각선이에요. 이렇게 아주 독특하죠. 뒤쪽으로 돌려서 테일램프 쪽으로 한번 보죠. 테일램프를 보면 수직선이 아예 없죠. 밑에 크롬도 보세요. 크롬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직선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다 대각선으로 했죠. 측면도 다 대각선입니다. 어떤 선도 수직을 쓰지 않는 거, 이게 아주 대단하죠. 이런 선들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불안감이 느껴질 수 있어. 근데 반대로 오면 역동성을 만들어냅니다. 차가 가만히 있어도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어떤 차하고 비교해도 아주 독특한 이 차만의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런 차는 없거든. 근데 바뀐 스포티지를 한번 보죠. 일단 전면에서 보면요, 완전히 수직으로 떨어지는 DRL을 갖고 있습니다. 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DRL의 장점 뭐가 있겠어요? 일단 기둥처럼 자동차를 떠받치는 느낌이 들어서 안정감 있는 느낌을 만듭니다. DRL의 이 형상을 봐도 아주 독특한데요. 아주 얇으면서 가장자리가 톡 튀어나오는 거. 요즘 소렌토나 카니발이나 EV9이나 쭉쭉 패밀리룩으로 이렇게 이어가고 있죠. 이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여기서 쓰고 있다는 건데, 특이한 점은 다른 차하고 비교했을 때 더 아래로 내려옵니다. 아주 길게. 지금까지 스타맵 시그니처가 점점 더 내려오는 분위기예요. 아마 EV6도 굉장히 내려오는 것 같은데 거의 바퀴의 절반가량을 내려올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까지 내려올 수 있나. 대단합니다. 이걸 이렇게 낮추면 뭐가 좋으냐? 세단 같은 차는 차가 좀 이렇게 깔린 느낌이 들고, SUV 같은 경우는 앞쪽에 보닛이 더 길어 보이게 해서 차가 더 거대한 느낌의 자동차다, 이렇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약간 세로 램프 하나만 쓰진 않을 것 같고, 당연히 옆쪽으로도 가로 램프도 이어갈 것 같은데요. 소렌토나 카니발 같은 그런 느낌의 앞모양을 만들어낼 겁니다. 가로 램프와 세로 램프가 살짝 분리되어 있는 이런 느낌을 만들어내겠죠. 자, 헤드램프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2구 헤드램프가 이렇게 들어있었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오게티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기존에는 MFR LED 헤드램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이 4구짜리 헤드램프로 이렇게 좀 좁아진 걸 볼 수 있어요. 더 날렵해지고 미래적인 느낌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MFR을 없애고 다 프로젝션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향등이 위쪽에 2개, 상향등이 아래쪽 2개 램프인가봐요. 위쪽만 켜져 있는 거 보니까요. 램프의 기능도 아마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투싼 같은 경우에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지능형 헤드램프 들어왔거든요. 지능형 헤드램프라는 건 뭐냐면, 야간 주행할 때 내 앞에 있는 차만 딱 가려져서 그 부분은 눈이 부시지 않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상향등처럼 밝게 이렇게 켜주는 거예요. 이런 램프가 들어가게 되면 밤에 운전할 때 정말 편하죠. 코너 갈 때 계속 상향등 켰다가 하향등 켰다, 이걸 계속 반복할 필요도 없고, 상향등 켰다 하향등 켜면은 갑자기 주변이 확 어두워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도 없이 계속 밝게, 표지판 계속 환하게 보이도록 해주니까 너무 편리합니다. 밤에 잘 보이는 거 생각하니까 앞유리 썬팅 좀 안 하시는 게 밤에 잘 보이는데 제일 중요하죠. 굉장히 세련된 램프가 들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스타맵 시그니처를 너무 적극적으로
목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 스포티지만의 개성이 좀 없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앞쪽에 램프 다 바꾸죠. 그릴도 당연히 다 바뀝니다. 그러면 앞모양의 디자인 변화는 거의 풀체인지급의 변화로 느껴질 거다라고 생각돼요. 이전 모델에서 이번 스포티지 오면서도 엄청난 변화라고 했는데 이 변화가 또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그 변화만큼의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변화폭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지금 스포티지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충분한 자동차다 보니까 돈을 많이 써서 많은 변화를 줘도 그 정도는 충분히 뽑을 수 있는 차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측면 모습에서는 뭐 큰 차이를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휠 디자인이 조금 바뀔 게 거의 분명히 보이죠. 자, 그리고 뒷모습을 보면요. 뒷모습은 이렇게 바뀐다고? 원래는 약간 날카로운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기역자 모양으로 이런 느낌으로 완전히 달라진 형상을 보여주네요. 테일램프 끝부분도 살짝 이렇게 디자인을 줘서 전면하고 마찬가지로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후면에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램프가 이런 식으로 기역자로 켜져 있는데 그 안에 보면 한 줄이 더 들어가네요. 뭐 아주 특이한 느낌이 들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역자 모양의 이런 램프를 양쪽으로 갖고 있고 요 가운데가 서로 만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기아 전부가 다 그렇게 디자인하고 있으니까요. 나머지 구멍이 뚫린 데가 없으니까 방향지 시등도 요 브레이크 램프 안쪽에서 어떻게 켜질 것 같아요. 방향지 시등 같은 경우도 범퍼로 내리지 않고 이렇게 위에 있는 거, 요거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방향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기아는 디자인을 사람들한테 가르치려는 분위기가 아니고 원하는 디자인을 해드릴게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외관도 상당히 바뀌는데요. 실내도 상당히 바뀔 걸로 예상돼요. 일단 디자인적으로는요, 뭐 커브드 디스플레이 기존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요게 뭐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송풍구라든지 다이얼 기어 시프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크게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래도 바뀌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HUD가 들어오겠죠. 이번 투싼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HUD가 들어왔거든요. 아니, 셀토스도 HUD가 있는데 스포티지에 HUD 없는 건 말이 안 됐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당연히 HUD 들어올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CCN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게 됩니다. 12.3인치 계기판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일체형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차 안에서 왓챠, 웨이브, 유튜브 같은 비디오 스트리밍이 가능해지고요. 어쨌든 지금 전기차가 아니다 보니까 차 안에서 뭐 오랫동안 비디오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닐 거고 공회전 시켜놓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가장 적절한 동영상 플랫폼이 될 것 같고요. 유튜브에서 미리 좀 구독 같은 거 좀 해주면 안 되나? 모카 같은 걸 먼저 구독해주면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 그렇죠? 딱 들어가면 모카부터 플레이 되는 거야. 너무 좋겠다. 자, 죄송하고요. 멜론, 지니뮤직 같은 음악도 기본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음악 스트리밍을 하게 되면은 아마 오디오 품질도 상당히 좋은 상태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로그인하는 방법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 좋겠어요. 지금 되는데 요 스마트폰 앱으로 뭘 들어가고 로그인을 하고 자시구를 막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QR코드 띄워서 QR코드 딱 찍으면 바로 로그인 되게 그렇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뭐 테슬라라든지 다른 회사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원터치로 돼야지 말이야. 아,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빌트인 캠 2 들어오죠. 빌트인 캠 2는 뭔지 다 아시죠? 저장 용량, 이 메모리 바꿔 끼울 수 있게 되고, 화질도 전후방이 다 QHD급으로 올라가고, 핸드폰으로 주고받기 잘 되고, 뭐 화질도 좋고 보조 배터리도 기본으로 있고, 그래서 어차피 블랙박스 달 거면 그 돈이면 C 하면서 이거 달면 돼요. 디지털 키 2도 들어옵니다. 이건 뭐냐면 핸드폰을 들고서 차 근처에 가면 자동으로 차 문이 열리는 거고, 들어가서 차 시동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시동도 걸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편리하죠. 무선 애플 카플레이 당연히 지원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됩니다. 그리고 OTA 업데이트도 지원되게 됐죠. 그리고 실내가 살짝 비어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고급감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되네요. 자, 파워트레인에 대한 정보 아직 나온 건 확실히는 없는데요. 이 투싼 보면 대충 알 수 있죠. 가솔린 1.6L 터보, 2.0L 디젤, 1.6L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이거 당연히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2.0L LPG, 요것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LPG는 투싼은 없고 스포티지에만 있는데, 어쨌든 스포티지가 우리나라 2의 LPG SUV로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돼요.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거 하나 있죠. 가솔린 엔진에 8단 변속기 넣는 거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현대 투싼에도 요거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존과 똑같이 7단 DCT를 사용했거든요. 물론 7단 DCT 기존에 비해서 많이 부드러워졌다, 괜찮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7단 DCT가 원래 처음에는 확실히 괜찮거든요. 오래 사용해 봐야지 이게 계속 좋은지 아니면 내구성이 좋아졌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저희가 시승하는 동안에는 확실히 좋아졌어. 근데 장기적으로 어떨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DCT는 자동 변속기
현대기아하고 다르게 이 관리를 좀 해줘야 돼요. 클러치도 교체해줘야 되고 일단 유지보수가 좀 더 들어가.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DCT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DCT라서 싫어 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그런 분들은 셀토스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젤이 과연 나올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나오겠죠. 왜냐하면 현대기아가 최근에 풀체인지 하면서는 디젤을 없애는데, 왜냐하면 디젤을 새롭게 또 승인받아야 되고 엔진에 대해서 뭐 인증도 해야 되고 등등등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이 너무나 번거롭기 때문에 팔리지도 않는 거 뭐하러 이렇게까지 이러면서 없애버려요. 근데 지금 페이스리프트 차량들은 이미 기존의 인증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 차들은 디젤을 그대로 팝니다. 예를 들어서 소렌토, 카니발 이런 차들은 디젤이 그대로 있고요. 신형 산타페 이런 차들은 디젤이 없어지죠. 물론 스포티지도 디젤 채택이 5% 이내라서 인기가 없기 때문에 없어질 때도 됐는데 그래도 아마 이번에도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럼 가장 인기 있는 파워트레인은 뭘까? 당연히 하이브리드죠. 지금 스포티지는 하이브리드 비중이 47% 정도 됩니다. 한 절반 정도 되는 거죠. 지금 현대기아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기도 하고, 지금 230마력 정도 되는 거 요즘은 235마력 정도로 전기 모터를 조금 더 끌어올려서 이것도 꽤 괜찮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가 아마 주력 파워트레인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소렌토, 카니발, 산타페 이런 차들을 보면 하이브리드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가솔린에 비해서 대기기간이 아마 3배, 4배 정도 더 오래 기다려야 돼요. 지금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의 대기기간이 3-4개월, 가솔린도 3-4개월, 둘이 똑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인기가 그다지 높지 않은 거죠. 왜 그런가? 가면 보니까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격이 무려 700만원이 더 비쌉니다. 아니 이건 높아도 너무 비싸잖아. 아니 소렌토는 하이브리드로 바꿨을 때 280만원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스포티지는 왜 700만원이? 아니 물론 옵션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스포티지는 깡통이 있어야 되는 차기 때문에 당연히 하이브리드로 가면 깡통을 내놓기는 뭐하니까,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좀 더 비싸다, 요건 이해되는데 그래도 난 하이브리드로 깡통 탈래요 이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하이브리드도 좀 저렴한 모델을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이브리드 말고 LPG가 대안 아닌가요? 라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 물론 LPG가 경제성이 있고 하이브리드보다 초기 비용이 워낙 싸니까 LPG를 선택하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 LPG 대기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생산량이 너무 적어요. 이게 LPG가 아무래도 좀 안 남나 보죠. 르노 QM6가 너무 인기니까 QM6의 인기에 젤을 좀 뿌리자 이런 용도로 나온 건지, 이게 생색을 냈으면 좀 실제로 판매도 좀 해야지, 너무 팔지 않고 그런 것들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언제쯤 나올까? 위장막을 쓰고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올해 잘 나오겠구만.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하반기 중에서도 뒤지 않을까? 아무튼 빨리 내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빨리 좀 타보고 싶습니다. 가격은 정말 머리 아플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현대기아가 작년에 차 공급이 안 될 때 가격을 엄청 올렸다가 지금 가격이 올라가서 여러 가지로 후폭풍을 맞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을 낮추려고 보니까 기존 소비자들이 발칵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가격을 네 맘대로 낮추면 난 중고차를 어떻게 팔라고? 라면서 뭔가 가만히 안 있죠. 감가 비밀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 차들이 가격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5 최근 들어서 배터리를 더 넣어주고 CCNC도 넣고 뭐 다 넣고 실내도 엄청 고급스러워지고 가격은 동결했거든요. 제네시스 GV60도 올해 연식 변경 공개했는데 옵션은 똑같은데 가격은 60만원 이하였습니다. 지금 스포티지와 투싼 가격이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여기서 옵션에서는 물론 스포티지가 조금 아주 약간 앞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신모델이 나왔을 때 가격은 이 정도로 동결을 좀 해주면, 더 나가서 가격을 좀 인하까지 해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투싼 어떻게 파냐고? 투싼도 가격이나 하면 되죠. 지금 현대나 기아나 가격을 재작년에 막 올렸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올렸던 거 이제 좀 제 가격으로 조금씩 낮춰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아니 그렇잖아요. 요즘 기아 보면 뭐 카니발, 소렌토 이런 차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스포티지 같은 차는 젊은 사람들도 자동차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엔트리카로 아주 좋은 자동차인데, 요즘 들어서 차 사는 사람들 30대, 40대, 50대로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젊은 사람들을 위한 차가 너무 없다는 거지. 젊은 사람들이 차를 사기 시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 꼴납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동차 안 사잖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자동차를 안 사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도록 이 젊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즐겨서 사고 즐겨서 소유하고 그런 자동차의 즐거움을 배울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이 뽐내면서 구입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정도의 자동차가 이런 정도의 가격대로 아주 저렴하게 나와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